안녕하십니까. AR인베스트먼트 하창봉 대표입니다. 오늘 이제 8월 16일인데요. 오늘의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절 연휴를 잘 보내고 나서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었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오늘 국내 증시는 항상 우리가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미국이 상승한 만큼 상승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늘 그렇지가 않죠. 상승할 때는 요만큼 오르고 조금만 재채기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감기가 걸리는데 오늘 증시는 사실 그렇게 격하게 표현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 시원섭섭한 하루였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매일 열리다 보니까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찐시황에서 약간 기다림의 미학, 참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주식이라는 게 손실부터 시작한다는 말도 있어요. 사자마자 물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항상 그러거든요. 사는 순간부터 손실이죠. 왜 그러냐면 수수료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래세금도 팔 때 수수료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사자마자 손실인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은 물려야 제대로 안다고 이렇게 보는데 사실 그 누가 주식을 사자마자 물리고 싶겠습니까? 기왕이면은 지금 오를라라는 관점으로 주식을 사는데 제가 오늘 찐시황에서 조금 말씀드릴 것은 이제 오늘까지 얼추 실적 발표가 거의 다 했어요. 물론 이제 일부 연결로 하는 기업들이 아직 이제 이번 주까지 애누리가 있습니다만은 또 어떤 기업들은 내일 아침이 되게 되면 반기 보고서 미제출 때문에 거래 정지로 갈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실적 시즌이 아닐 때는 그냥 적자라도 모멘텀만 있다면 매매를 하더라도 항상 시기의 문제라는 게 있어요. 지금처럼 또 실적 발표 전후에서는 늘 실적을 체크해야 되고 물론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에요. 오늘 제가 개별주 이번 주 좀 기대 많았는데 거의 열의 7 정도가 실적이 잘 나오니까 올랐다 확 빠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야 정말 실적 시즌 짜증난다 볼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주가는 내렸지만은 그 기업의 실적과 향후 전망이 없어진 건 아니겠죠. 그 관점으로 오늘의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오늘장 소회를 적어봤는데 화면을 놓게 보면 정배열을 앞두고 치고 가는 섹터나 종목 없이 그리고 점점점 반도체주 꿈틀. 자, 지수가 이제 어느새 2,500선 중반까지 와 있어요. 코스닥은 830선인데 조금 있다가 다시 종합주가에서 화면 같이 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올라는 가요. 근데 이게 참 너무 간지럽게 간단 말이야. 우리 마음은 맨날 올랐으면 좋겠어요. 50포인트, 100포인트.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한 8거래일 정도, 한 2주 정도 한 830선에서 왔다 갔다 해요. 게임주가 조금 붙는 것 같더니 가다 말고 올 LNF 같은 종목들은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실적도 잘 나왔는데 주가는 요지부동.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재미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6월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한 달 반 전이에요. 그냥 눈만 뜨면 빠지고 있었어요. 호재가 나와도 빠지고 악재가 나와도 빠지고 2시만 되면 빠지고. 근데 지금 8월 같은 경우는 어느새 올라가고 있는데도 우리의 욕심은 빨리 3,000포인트 갔으면 싶고 빨리 900포인트 갔으면 싶죠.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급락할 때 힘 자체가 제가 그때 표현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얼추 코로나 때보다 심할 정도로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많이 빠지면 빨리 올라오면 이게 되는데 지금은 내려오는 각도는 거의 엘리베이터로 내려갔었어요. 올라가는 각도는 거의 계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아쉬울 수는 있는데 제가 오늘장 그래도 포인트로 잡은 것은 아까 봤지만은 반도체주 꿈틀이에요. 제가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여기 여러분들과 함께 아침에 장기전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나는 삼성전자 물론 그 삼성전자 300조 매출 때문에 움직인 건 아니지만은 반도체주가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볼 거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밤 10시니까 어디 안 가시겠구나. 깜짝 말고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수급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외국인하고 기관이 샀던 종목들은 다시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미리 이제 스포일러식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기관들이 조금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가 하이닉스가 있었고 LG전자가 있었고 하이버가 있었고 또 현대오토에버도 있었고 현대건설도 있었고 이런 종목은 다시 보도록 하겠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샀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현대모비스를 샀어요. 근데 기관들은 모비스를 팔았어요. 요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좀 준비를 했으니까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모비스 이야기예요.
주말에 많은 주주분들이 이미 이제 모비스, 현대 모비스 게시판에, 이거 화면이 좀 깨졌네? 게시판에, 내용이 올라왔었어요. 에이, 또 물적 분할하냐. 근데 제가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현대 모비스의 이 자회사 분할 이슈는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LG 화학이 향후 미래 성장 먹거리, 만약에 이런 거죠. 배터리를 분사를 해가지고 물적 분할해서 상장을 해서 중복 상장에 복수에 문제 생긴 거. 또 시장에서 최근에 나왔다만 삼성전자 분사설. 삼성전자 분사설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삼성전자 4세대 먹거리 이제 300주 중에 전체 매출의 30%를 담당할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분사 이야기들. 근데 이거는 제가 아침에 주가 반응했는데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모비스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자료 화면을 좀 같이 보시겠는데요. 현대 모비스는 돈을 어디서 봅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이 AS 사업부에서 벌어요. 글자 조금 작은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서비스 센터 가잖아요. 가죠. 현대 같은 경우가 블루엔즈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블루엔즈 가보면 현대차 타시는 분은 블루엔즈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저 PPL 받은 거 없어요. 뭐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가게 되면 거의 다 정품설, 엔진 오일 갈을 때도 정품설라 그러죠. 그래서 현대차, 현대 모비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알짜 캐시카우 20% 이상의 마진율이 AS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차세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UAM이라든지 그래서 CES에서 현대 모비스가 어떤 걸 선보이냐면 이 자동차가 알아서 평행 주차되는 거, 그것도 현대 모비스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할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잔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한 글자만 놓고 봐도 뭐 딴 거 잘 모르겠어. 놓고 봐도 그냥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분사하는 거. DB 하이텍은 조금 의심의 유지가 있어요. 새로 분사한다고 이야기 나왔던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이 팜리스 쪽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서 오해를 줄 수가 있어요. 후성 같은 경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후성 글로벌에 해외 자회사 상장한다니까 시장이 갑자기 패닉이 친 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뭔가 잘못된 판단인데 모비스는 제가 정확히 좀 분석을 해보면 이거는 통상의 물적 분할과는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 드리는데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볼게요. 어떤 건데 그래서 모비스가 크게 두 개의 사업부가 갖고 있어요. 하나가 AS 사업부. 돈 버는 거. 근데 여기는 마진율은 20% 도는데 매출의 70% 정도는 여기 모듈 핵심 부품 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 이게 모듈이란 게 뭐냐면 뭐 A, B, C, D 부품들 하나의 어떤 바스켓을 만들면 모듈이라 그래요. 그대로 끼우면 되는 거야. 볼트, 너트 연결해가지고 볼트, 너트를 판때기에 딱 연결하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하나의 모듈이 되는 거죠. 이게 모듈 사업부. 요거 새로 신설한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가 또 개개개의 부품들을 만들 거 아니에요. 쿵 하면 에어백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삑삑삑 제동장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좌회전 우회전 조향장치 있을 거 아니에요. 제동 조향 에어백 이런 부품 사업부 요 두 개 신설로 세운다는 이야기예요. 자회사 형태로. 그럼 기존에 또 비상장이지만 자회사 사업부가 있어요. 보니까 이번에 같이 한번 보는 거죠. 이 배터리 팩을 만드는 H 그린파워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램프. 그렇지. 우리 잘 알고 있는 뭐죠? SL. 바로 맞아요. SL이 램프 회사잖아요. 자동차 램프 만드는 현대 IHL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검사 장비 회사 GIT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거 5개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2-3개 있는 거를 2개 다 하는 거니까 우리가 말하는 존속법인은 그대로 갖고 가는 겁니다. AS 부분하고 알짜고. 근데 제가 좀 내용을 좀 공부를 해봤더니 원래 모듈하고 부품 자회사 이쪽이 매출은 많은데 마진율이 1%가 안 됐대요. 아니 100원 팔아서 10원도 아니고 1원도 못 남기면 그거 뭔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럼 떼내는 게 맞는 거죠.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현대 모비스가 모듈이나 부품 자회사 쪽을 오히려 매각할 것까지 고려했었다고. 근데 매각하게 되면 또 이게 문제가 뭐가 생깁니까? 바로 현대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현대차로 바로 못 들어가고 한번 쿠션 쳐서 들어가게 되면 코스트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매각하는 카드보다는 오히려 신설 쪽으로 쪼갰다. 그리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쪼갰다가 아마 나중에도 붙일 거예요. 붙일 건데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를 놓고 보면 우리는 모비스가 사실 직간접적으로 현대차 그룹을 지배하긴 해요. 모비스가 현대차를 현대차가
기아가 모비스를 지배하는 순환 출자 구조 있긴 있는데 그래서 가끔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현대차 그룹을 볼 때 현대그룹차의 지배 구조 속에도 사실 현대차는 들어가 있는 거 글로비스 마찬가지로. 근데 요거는 별도의 문제고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이슈가 됐던 현대 모비스의 사업 분할 이슈로 이러한 주가 급락은 조금 과했다고 합니다. 이제 조회 공시였기 때문에 8개월의 기한을 줄 거예요. 그래서 답변 공시를 하죠. 대한민국 공시의 99% 카드라 통신의 답변 공시는 대부분이 진행 중이나 확정사항 없습니다. 또는 고려 중이나 검토 중이나 확정사항 없습니다. 1개월 내 재공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현대 모비스는 일정 기준으로 놓고 보면 9월 19일 날 다시 본 건에 대해서 재공시를 해요. 근데 현대 모비스에 이 사건이 나왔던 그 기사 내용을 놓고 보면 거의 11월 달 이사회 정도에서 어느 결정한다는 뉘앙스로 나왔어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이거는 이 그림으로 간다. 그럼 주가 관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관들은 오히려 차동 매도를 했을 것이고 외국인은 갔을 건데 주가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보겠는데 매수 자리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대신 매도 자리가 아닐 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투매할 필요는 없는 자리다.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모비스는 이따가 다시 또 볼 것입니다. 차트 볼 거니까 이제 주주분들은 좀 다음 방송까지 다음 방송이 아니지. 요 코너가 조금 더 진행되는 것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길게 했죠. 자, 삼성 이제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8.15 특사로 나왔어요. 자유의 몸이 됐죠. 어떻게 보게 되면 피의자 신분을 벗어났으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뭐 사람 따라 저도 보지를 못해가지고 일각에서는 재무제표 열어보니까 현금성 자산이 한 100조 있다 그러고 야 그게 과연 전부일까? 또 감춰둔 거 있으면 200조 있다 그러고 솔직히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100조든 200조든 어쨌든 최소한 뭐 10조 20조 지르는 거는 투자하는 거는 별거 아니라는 거잖아. 어떻게 보게 되면 그게 뭐 엄청 또 그런 거 있어요. 많은 투자분들이 그런다. 삼성전자한테 좀 질러라. M&A 좀 해라. 남의 돈이 그리 없었습니까?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 돈은 귀하고 남의 돈은 우스워요. 그건 아니잖아. 근데 일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차, 삼성전자에 최근 그 M&A 시계라고 하면 사례들이 이제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데 삼성이 한 6년 전입니까? 차량용 엔터테인먼트를 강화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카 오디오 업체 하만을 인수했죠. 그것도 벌써 어느새 한 6년 정도 시간이 흘른 그때 한 10조 정도 투자했었거든요. 자, 지금 한번 잘 보면 그래도 지난 5월 달입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네덜란드를 방문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은 사실 몇 개 안 돼요. 이게 왜 안 만들어? 이거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삼성은 왜 못 만듭니까? 만들어요. 왜 안 만듭니까? 많이. 돈이 안 되니까. 굳이 이걸 뭐하러?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공정 자체를. 그래서 근데 기존에 이제 네덜란드 NXP나 독일의 인피니언 이런 회사들이 만듭니다. 근데 계속 말은 많았었어요. 삼성이 이거 인수하면 안 되냐. 근데 지난번에 저도 그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 글로벌 기업들은 함부로 인수한다고 해서 내가 돈 있다고 돈 싸들고 가가지고 야, 내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웃돈 한 1억 1조 더 줄게. 그거 아니에요. 글로벌이 독과점 규정에 걸리기 때문에 WHO인가요?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나라마다 오케이를 해줘야 되더라고. 그래서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더 사업부를 인수한 것 자체가 그 전에 다 떨어졌었거든요. 다 안 돼. 다 거부됐었는데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였어요. 왜 중국이 오케이 해줘서 그런 거거든요. 항상 중국이 딴지를 놓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저는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부분에 기업해서 NXP나 독일의 인피니언을 이쪽으로 바로 포커스를 맞출 거는 저는 약간 좀 낮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차량용 반도체 쪽도 삼성도 되게 키워놓은 거고, 어차피 지금 테슬라 쪽으로 차량용 반도체를 차세대 걸 납품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인수해서 할지 안 할지는 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 이 재료가 우리가 그냥 투자 관점에서 봐야 돼. 삼성이 과연 차량용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를 발표를 했을 경우에 삼성의 주가라든지 파급 효과가 많을까? 또 삼성의 주주 입장도 마찬가지인데 생각보다 조금 덜할 것 같아요. 오히려 푼돈을 쪼개 쓰게 되면 생각보다 먹을 건 많아요. 바이오야 계속적으로 삼박 키우니까 이거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삼성은 아시겠지만 삼성의 바이오는 어쨌든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5공장까지 짓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이 제가 사는 데와 가까워가지고 몇 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가보는데 생각보다 크다 클 수도 있고 작을다 볼 수도 있어요. 바이오 공장이란 게 저기 평택이나 화성 또는 이천에 있는 하이닉스 제조 공장보다는 좀 작아요. 제 눈에는. 그러다 보니까 4공장, 5공장 자체가 우리가 제조업 기준으로 보는 거하고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 보는 건 조금 달라요. 근데 어쨌든 삼성은 바이오 부분은 사실 삼바 쪽이니까 우리 투자 관점에서는 90만 원짜리 삼바 100만 원 가는 거하고 여러분들하고 크게 상관없잖아. 물론 뭐 지금이라도 내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100만 원 이상으로 보신다는 분이는 뭐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나는 그냥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워낙 주가가 견조하니까 지금 또 장이 올라가는 장이니까 자, 고가 있는 종목도 좋습니다만은 계속 이 밑에서 돌아가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크잖아요.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고 나서 보게 되면 역시나 시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여기 보게 되면 로봇이라든지 메타버스 쪽이 훨씬 먹거리가 많을 거예요. 생각보다. 삼성이 그 연초에 여러분 CES는 꼭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삼성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로봇팀 격상. 그래서 로봇 관련주 지금 많이 움직였죠. 지난주에는 에버리봇 같은 경우가 막 아마존에 들어간다 그래야 난리 났죠. 그쵸? 에버리봇. 근데 그 에버리봇하고 삼성하고도 삼성 청소기랑도 협력돼 있는 거 아시죠? 예, 물걸레 청소기. 처음으로 그게 우리나라 특허였거든. 그래서 그거를 삼성야 쪽으로 에버리봇이라는 회사가 ODM으로 납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마존까지 들어갔는데 최근에 아마존이 2조 원이라는 금액을 들여가지고 미국의 로봇 청소기 회사를 인수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에버리봇까지 이제 폭등했었는데 어쨌든 로봇 사업 쪽은 계속적으로 키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삼성은 어떤 회사입니까? 이번에 갤럭시 Z4 폴드도 출시했습니다만 기타 버즈2 귀에 꽂는 거, 그 다음에 와치 다 출시를 했죠. 같이 냈죠. 삼성은 아마 1월 달에 삼성이 여러분들 좀 생각하면 보이지만은 와 메타버스 막 할 때 사실은 삼성은 홀로그램 쪽을 포커스를 맞췄었어요. 그는 이제 보통 삼성 연구원 쪽에서 많이 만드는데 그래서 일단 애플하고 메타 그 삼성 같은 경우도 이 AR 글래스 쪽은 충분히 내년이 1월 달이 되게 되면 올해보다 훨씬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 금액은 막 수십조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딴 데 반도체에 뭐 텍사스에 20조 쏟아부을 거 로봇이나 메타 같은 경우는 20조가 뭐야? 몇천억만 밀어줘도 돼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삼성이 일정 부분 계속 투자를 할 것 같으니까 투자를 한다고 해서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포털 사이트 처음 다 나와. 뭐 아남 어쩌고 뭐 에이테크 어땡땡땡 나오는데 그런 종목들 그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은 M&A는 국내 기업을 M&A 하지 않아요. 응? 삼성은 왜냐면 삼성 같은 경우는 대기업 집단 규모들은 국내 기업을 직접적으로 자회사에 편입되게 되면 이게 또 걸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그래서 어떻게 하죠? FI로 들어가요. Finance Investment로. 지분 투자 입주로까지. 동진 세미캠도 어떻게 보게 되면 삼성이 돈을 받고 있고 돈을 받는 게 좀 그렇구나. 지분 투자. SFA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거꾸로 근데 제가 지금 볼 때는 삼성의 M&A 시기에서는 단순하게 삼성과 지분이 관련된 기업에 대한 필터링보다는 오히려 삼성이 정말 앞으로 차세대 가전 쪽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차세대 먹거리에서 투자하는 게 두 축을 찾으라면 반도체는 큰 축이고 큰 돈 들어가는 거고 푼돈이지만은 삼성의 밑거리를 생각하는 게 로봇이나 메타버스라면 이 부분도 좀 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자료화면 좀 보실까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한 100조 이상이 있다고 해요. 있기 때문에 언제든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져가 될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사람이잖아요. M&A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사람 최근에 보니까 물론 좀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입니다. 안중현 사업지원 태스크포스 부사장님이 또 사장으로 승진한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하면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그래요. 차가 바뀌어요. 이건 농담이고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 거고 뭐가 바뀝니까? 권한이 바뀌는 거죠. 집행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되게 좀 지켜볼 이슈다. 이걸 좀 말씀 좀 드리겠고.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했는데 오늘 저는 이제 반도체주 여러분들 조금 보셔야 됐다는 그 큰 축을 잡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요 자료는 뭐냐 하면 눈이 블링블링한데요. 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상반기 기준으로 1분기하고 2분기 상반기 기준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1분기 기준으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메모리 시장에서 대략
90.8%의 점유율, 그리고 2분기에 70.9% 정도의 점유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삼성과 SE, 삼성과 하이닉스의 마켓 쉐어는 메모리 쪽입니다. 메모리 수익을 말하는 건데 거의 71% 정도예요. 그리고 D램 매출 같은 경우가 여기 보게 되면 삼성이 한 6.4% 정도, 하이닉스가 7% 정도, 마이크론이 한 9.7%.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합쳐가지고 이때까지는 좋았어요. 왜? 우리가 14조 원의 2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한 삼성전자에서 이미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물론 실적이 잘 나왔지만은 주가는 빠졌어요. 그쵸? 근데 왜 그랬냐면, 이 자료는 왜 이렇게 준비를 했냐면,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삼성 하이닉스가 그러면 점유율이 71%고 1분기, 2분기 때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요 보면 1Q가 2Q가 있죠? 6%, 7% 성장했으니까 3Q도 좋아질 거냐? 아니죠. 요새 반도체 기사 읽어보시면 정말 나쁜 이야기만 있어요. 일단은 그래도 약간 저명하다고 이야기한 트렌드 포스 자료 지난번 보시겠지만은 2분기까지는 좋았는데 3분기 되게 되면 D램 쪽에서는 마이너스 18% 감소할 것이다. 네? 마이너스 18%? 올라갈 땐 찔끔 6% 오르더니 13% 감소한다고? 그리고 4분기는 그럼 3분기 바닥 8, 9, 10, 7, 8, 9잖아. 세상에 벌써 3분기에 중순을 지났네요. 그쵸? 생각보다 빨라요. 자, 3분기에 중순을 지났는데 실제로 지금 D램 현물 가격을 보면 눈만 뜨면 내려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4분기도 한 3.8%. 근데 그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삼성전자한테는 또 호재성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삼성, 이거는 메모리 쪽인데, 메모리는, 우리가 말하는 D램이 있고, 또, 낸드 플래시라고 있죠. 이제 3단인데, 삼성, 이 3단은 메모리가 많이 쌓으면 많이 쌓을수록 고기술이 들어가는 거고, 효율이, 성능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장마치고 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8세대 보이낸드라고 말하는 236단을 연내에 양산한다고 해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도 사실 반도체 시장이 D램 가격은 내리고 있는데 낸드 쪽은 멈춰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경기를 부진하게 전망하는 많은 유수의 기관들이 뭘 염려한 거냐면 PC라든지 소비자 가전, 그러니까 컨슈머 쪽을 부정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노트북 안 팔린다, 스마트폰 안 팔린다. 근데 저는 노트북 안 팔린다, 스마트폰 안 팔린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시장에서는 그래서 그게 결정적으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야기하는 클라우드, 즉 이 서버용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채권 금리가 떨어지니까. 다 좋은데 미국 뭐 인플레이션 정치 찍은 거 다 좋은데 중국 지표 내려가고 있고 막 채권 금리 떨어져 보니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채권 금리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경기 좋습니다 하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채권 금리가 떨어진 거는 채권 가격이 오른 거니까 채권 산 거거든요. 채권을 왜 삽니까? 경기가 나빠질 때 사는 게 채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말에 토를 달 수는 없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 발칙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는 9월 달이 2학기죠. 그쵸? 미국은 아니다? 예, 갑자기 말투가 바뀌지? 학기가 우리랑 틀리죠. 그 또 하나가 어쨌든 아이폰이 9월 달에 출시가 되죠. 근데 애플이 어쨌든 간에 큰 소리 빵 때려놨어요. 아, 우리 9,500만 대 예상한다고. 물론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러한 부분이 많이 묻어있지 않나 이렇게 좀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20분 동안 예, 쭉 봤는데 지금부터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예, 오늘 장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 한 잔 마셔도 될까요? 네, 잠깐 마시겠습니다. 역시 물은 물아벨입니다. 좋습니다. 자, 보시고자. 자, 지수 흐름 이제 아까 보게 되면 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뭐 계속 올라가니까 별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게 정배열이라 그래요. 단기적으로 5일선하고 이제 아직은 정배열이 아니죠. 이제 21선 이렇게 올라가야 정배열이 되는 거예요. 파란선 60일선이니까. 근데 이게 오는 과정까지는 계속적으로 위쪽으로 열어둔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배열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시장 분석 같은 게 유튜브에 좀 많이 올려둡니다. 올려두는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미리 예단할 필요 없어요. 제가 한 가지 강조드리는 말. 다시 밀릴 거니까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주식을 팔고 그때 어떤 특정 지점에서 오면은 주식을 다시 담아라. 절대 하지 마세요. 왜? 시장이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갑니까?
그랬으면 내려가기 전에 진짜 현금화 했어야지. 제일 쓸데없는 게 주식하는 사람이 요거 2,700 지금 2,500 다시 결국 3,000까지 갈 거니까 3,000까지 갈 거니까 근데 지금 많이 올라와서 다시 내가 2,500, 400포인트 초반에 살 수 있으니까 지금 주식을 싹 팔고 2,400포인트 내려오면 주식을 사라.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네. 이게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이건 제가 이제 말이 나와서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아 그래 주가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어요. 올라왔으니까 그래 내가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소설을 쓰세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대놓고 말하면 제가 주식시장에서 잘 안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네버라는 단어입니다. 주식에서 주식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때가 네버라는 말입니다. 절대라는 말. 절대, absolute. 무조건 간다. 무조건 못 간다. 정말 유연하셔야 돼요. 지금 같은 장은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어디까지 간다는 말도 하지 마시고 얼마 내려오면 살 거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왜? 그거는 정말 그냥 잘생긴 그 브래드 피트란 영화 배우 있죠. 안젤리나 졸리랑 그 결혼하신 분. 내 눈에는 저는 탐 크루즈가 잘생겼던데 그분의 그 유명한 영화 있죠. 예. 그 낚시하는 거 플라이너 흐르는 강물처럼 되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포스터는 너무 옛날이구나. 그냥 가만히 내비두세요. 지금 월봉 양봉이에요, 여러분. 왜 고점을 예단하느냐? 예? 월봉 양봉이야. 주봉 5주선을 타고 가요. 짧게 보시는 분이라면 최소한 5일선 깨고 나서 그때 고민하십시오. 당장 그게 내일이라 할지라도. 조금 내가 긴 호흡으로 보시는 분이라면 저는 최소한 주봉 기준으로 5일선, 5주선 깨고 나면 그때 보라 그래요. 그게 대략적으로 지금 포인트도 말도 안 드릴 거야. 뭐하러 기억을 해. 내일 되면 또 바뀔 이평선인데. 일단 그래서 저는 시장은 천천히 정배열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데 워낙 치고 가는 섹터가 없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띄는 거예요. 사실은 치고 가는 섹터가 있어요. 이거 삼성전자 날아가면 지수는 금방 갑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좀 천천히 날아가고 대신 하이닉스가 날아간다는 표현이 그런가? 생각보다 탄력성은 또 좋아집니다. 삼성전자가 끌고 가는 장하고 하이닉스가 끌고 가는 장은 반도체 소보장 힘이 틀려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왜 올라가는지 모르거든. 몰라, 진짜야. 알 것 같죠? 이게 시스템 반도체 때문인지, 뭐 폴더블 때문인지, 이재용 부회장 나와서 그래. 잘 몰라요. 얘들도 안 가르쳐 줍니다. 제가 아무리, 어디 갔냐? 이거 안 적어놨구나. 아무리 외국인하고 카톡을 해도 안 가르쳐 줍니다. 지들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지수 관점에서는 조금 보다 말았는데, 어쨌든 간에, 음봉이지만은, 어쨌든 지수는 5일선 이탈의 전까지는 오픈 마인드로 여동이 낫지 않나. 대신 코스닥은 조금 가는 게 좀 시원찮아요. 아무래도 코스닥은 시가총액 1위의 위험이 좀 작죠? 아니면 코스피처럼 LG엔솔 같이 좀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말 하면 그렇습니다만은, 2위가 누구예요? 에코프로 BM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한두 달 전에 잠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에서 나름의 롱숏 전략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에코프로를 팔고, 에코프로 BM을 사고. 아니요, 반대로. 에코프로를 사고, 에코프로 BM. 롱숏이, 그걸 롱숏이라 그래요. 근데 에코프로 BM이 약간 시세가 후달린 게 뭐냐면, 이 물량 상장될 때 이슈가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7월 중순 이때가 아니고 사실은 8월 초중순으로인가 기억이 나는데 시장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매각 이야기가. 아니라고는 했지만 매각 이야기가. 우리가 매년 수조 원의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야, 진짜. 짜증나니, 회장님이. 돈이 없어서 생각보다 정설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러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되게 생각보다 일리가 있거든요. 포스코는 포스코가 있잖아요. 최근에 그 무거운 포스코가 왜 올라갔겠습니까? 포스코 케미컬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코스닥은 이러한 주체가 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은 셀트리 온 헬스케어. 네, 셀트리 헬스케어도 이제 신규 자금이 들어가서 땡기자니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월봉 기준을 놓고 보면 다 열려 있어요. 올라가는 양봉에는 그냥 하늘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근데 주봉에서 봐도 그냥 열려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다 왔다 안 다 왔다의 논리보다 주가가
쭉쭉쭉쭉 가다가 쉬다 보니까 쉬는 게 보이죠. 보통 거래량 감소하는 거 우리가 쉰다 그럽니다. 이렇게 감소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뭔 말이냐면 신규 매수가 안 들어오니까 갖고 있는 애들이 또 불안한 거예요. 또 유튜브를 많이 본 거야. 여기저기 815만 보세요. 쓸데없는데 많이 본 거야. 2% 이런 거 보고 하는 거야. 하작가 이런 거 보는 거야. 하작가는 좀 그러구나. 너무 대놓고 디스했네. 네.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야. 또 뭐 2,400원. 길을 막고. 그냥, 지금처럼 장이 이런 것도 흔치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런 장도 하나의 장이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흔치 않습니다. 이거 어떤 경우인데, 한 달 만에 한 30% 박살 나는 것도 흔치 않고요. 한 달 반 동안 어쨌든 꾸역꾸역 올라오는 것도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이 지금 장의 특징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은 급락 기후에 어쨌든 간에 절반 정도를 되돌렸지만은 그 힘이 생각보다 약한 것 같으면서도 윗보다 아래보다는 위가 높기 때문에 최소한 지수가 지난번처럼 이렇게 5월선 음봉으로 이탈하기 전까지나 혹시 장중에 이탈하면요. 점심때 밥 먹을 때 장중 기준으로 마이너스 1% 이상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웬만해서는 알아서 가겠지. 그리 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길어졌네요. 자, 오늘자 수급 아까 빼먹은 게 있으니까 도대체 이 친구들은 뭘 주고 샀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성의가 없었어요. 그럴만도 하죠. 예. 외국인들이 수급인데 지난주 좀 더 크게 보여드릴까? 예. 자, 외국인들이 한 7월 말 정도만 해도 한 3, 4천억 샀었어요. 그러면서 한 열심히 사더라고, 2조 정도. 그때 일단 LG엔솔이 많았어. 근데 최근 일주일 접어들어서 사긴 사는데, 이게 뭐야. 그러니까, 얼마 안 사. 돈이 없나? 돈은 많아. 별로 사고 싶은 게 없나 봐요.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약간 이런 거 있어요. 7월 26일 날에도 주체별로 1,000억이 없죠. 그리고 오늘도 보면 주체별로 코스피인데 1,000억 주체가 없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시장이 딱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뭔가 매력적인 게 못 느낄 때 이런 현상이 좀 나옵니다. 대신 오늘 장에서 되게 특징이었던 것은 코스닥은 되게 활발했었어요. 물론 코스닥 매매 80% 이상이 개인 투자가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힌트를 하기 위해서 좀 보거든요. 근데 코스닥에서는 확실히 오늘 1,200억 들어오고 지난 8월 4일에도 1,000억 정도 들어왔는데 오늘 조금 좋았던 게 돈 안 되는 금융투자 빼고 조금 좋았던 게 코스닥에서 그래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게 우리가 6월 달에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IT 소부장 착살이 났었어요.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근데 IT 종합에 800억,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뭐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반도체 얘기했구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고 자, 잠깐 지방으로 샜는데 외국인들이 뭘 샀는지 봅시다. 외국인들은 오늘 한시장에서 카카오 네이버를 좀 팔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카카오 네이버는 조금 탄력이 좀 둔해졌어요. 그렇죠? 근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실적도 사실 나쁘진 않았는데 그죠? 나쁘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뭐죠? 실적은 좋았는데 많이 빠진 종목이 상대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H&M 최근에 워낙 말이 많습니다. 계속 컨테이너 운임 자체가 안 좋아지니까 이런 쪽은 계속 팔아요. SK텔레콤도 최근에 KT한테 주가 너무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주가는 통신사는 최근에 그냥 KT만 바라봐. 꼭 우용 아니라도 꼭 그거보다 KT가 보니까 CEO 효과가 크더라고요. 새롭게 이제 대표님이 바뀌고 나서 확실히 B2B 쪽에서 상당히 좀 힘을 내고 SK텔레콤은 이제 SK스퀘어랑 인적 분할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주사로에서 성격이 떨어진 거야. 주말에 그 SK가 빌 게이츠 방한했죠. 그래서 이제 소형 원자로 쪽으로 한 3천억 투자한다 그래도 옛날 같으면 SKT도 같이 움직였을 건데 다른 한편으로는 뭐 주 SK가 움직였고 또 하이닉스 주가가 움직이면 SK텔레콤이 움직였었는데 이제는 스퀘어가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좀 매력도는 떨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 조금 많이 산 종목 위주로 보면 아이고 오랜만에 이거 웬일이야. 그래도 삼성과 하이닉스를 둘이 합쳐가지고 1,500억 정도 샀어요. 그리고 SDI 조금 사고 보면 외국인들은 모비스를 샀어요. 현대차도 사고. 이렇게 좀 LG엔솔은 예전에 살 때보다는 조금 덜 샀어요. 140억 정도면. 지난주만 해도 얘가 요 순위 상위에 있었어요.
이 종목들 다 볼 겁니다. 예, 볼 거고. 기관들은 도대체 요새 일을 좀 하니 봤더니 기관들은 예, 네이버는 양매도네요. 어쨌든 네이버는 28만 원 찍고 조금 쉬는 관점인데 네이버 카카오에 계속 기사 엑스플로러를 보게 되면 웹툰 이야기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오는데 지금 쇼핑 쪽이 별로 안 좋잖아요. 시장 크레딧이 안 좋아요. 쇼핑 쪽이. 왜? 똑같아. 내수가 안 좋다는 이야기 많이 나와요. 중국도 소매 판매 안 좋게 나왔고 미국도 뭐 쇼핑 쪽을 좀 그냥 그리 보거든요. 우리나라 주식 갈 보면 카페24인가? 그런 회사들 실적이나 주가 봐봐요. 못 가. 카페24는 쇼핑몰의 어떤 바로미터를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관들은 모비스를 바로 팔았어요. 기관들은 약간 외국인들보다 사례 판단 없이 딱 나오면 일단 줄이는 거 있어요. 많이 팔았고 현대인솔루션은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다가 저는 아침에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했는데 태양광 많이 올랐어. 많이 올라서 아마 차익 욕구에 조금 돼 있는 요거는 제가 차트로 좀 같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관들은 최근에 네카오 쪽은 조금 파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이제 LG엔솔은 매도가 조금 나오는 HMN 바 양매도잖아. 예, 현대상선 조금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해봤고 상건 하이닉스하고 하이닉스 양매수네. 그쵸, 외국인 기관하고 LG전자는 외국인은 팔았는데 기관은 좀 사준 것 같고요. LNF는 오늘 양매수가 들어왔네요. 그죠? 주가는 아마 잘 못 갈걸. 하나솔루션은 워낙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요새 좀 빛을 발했던 종목이고 나머지 오토웨버가 오랜만에 튀어왔고 건설은 기관은 현대건설을 사고 GS는 팔았네요. 오늘은 그럼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270만 원 정도 이하가 나왔었나요? 별로 반응된 게 없죠.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 중에서 특징적인 것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급을 놓고 보면 주가는 제가 볼 때는 다시 6만 원대에서는 좀 자리 잡힌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꺼놨던 요 밴드를 제가 조금 올려놓고 가도 될까요? 예, 5만 9천 원대를 올려놓을게요. 이거 어디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컴퓨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제 아이들 들어가면 있으니까 이제 삼성전자의 하단 밴드치를 5만 9천 원대를 조금 올려놓겠습니다. 그 말은 저기 웬만하면 안 내려갈 것 같다. 그래서 그리 크진 않아요. 뭐 한 300만 주 팔다가 그래도 한 120만 주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고 도대체 오늘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연기금이 삼성전자는 팔고 대만의 TSMC는 비중을 늘렸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아니 뭐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너 국적이 어디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연기금 입장에서는 주식 안 하는 내가 연기금이 운용을 잘해야 내가 보험금이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냐고 착하게 생각하시는 분의 마음에서는 그래 뭐 삼성전자 팔고 대만 TSMC가 주가가 훨씬 좋으면 내가 매달 불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수익률이 좋은 게 좋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그 이야기는 그만하는 게 낫겠다. 어쨌든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삼성전자에 대한 매력도가 좀 낮아 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 삼성전자는 사실 어느 정도 주가 흐름 자체가 지금 보통 월봉 기준으로 놓고 보면 다시 또 눌렸다가 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만약에 갖고 계신 분이라면 한 6만 6천 원 단까지는 한번 끌고 가본다고 생각하시고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아까 또 많이 산 게 하이닉스 했죠. 지금 외국인 산 거부터 보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조금 더 가벼워요. 확실히. 예.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분의 1 정도 됩니다. 5분의 1. 70조고 삼성전자가 350조니까 그럼 아까 저기에 출대 주가는 50% 정도가 비싼데요. 근데 수급은 아마 보게 되면 아까 200만 주고 요게 70만 주니까 계산 빠르신 분들 하이닉스를 훨씬 많이 산 거죠. 꼭 굳이 상대적으로 예, 아까 190만 주였잖아요. 그쵸? 수량으로는 2.5배수잖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5배수니까 오히려 하이닉스를 더 많이 산 거죠. 계산하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연기금도 하이닉스는 산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글쎄요. 저는 이제 만약에 반도체주를 바라보시는 분들이라면 하이닉스를 조금 더 이 머리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9만 원대에 있던 요 우리 허리를 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안 돼요. 제가 일주일에 찐 시간 한 번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여기 815 우리 노트북에다가 계속 이렇게 밴드를 꺼놓고 가요. 이렇게 쉽게 말해서 하이닉스는 오늘 방송 기준으로 9만 5천 원대에 대한 지지력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좀 분석을 해봤고요.
자, 현대모비스가 오늘 상반대 수급을 좀 보여줬어요. 아마 기관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머리가 생각보다 애들이 나빠요. 그 다음에 팔이 목숨이에요. 그래서 이슈만 나면 냅다 팔아. 뭐 재지도 않아.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덕지 봐. 제일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여러분 나중에 혹시 연기금이나 투신 들어갈 꿈도 꾸지 마세요. 요거도 먹어. 내가 그냥 편하게 살겠다 싶으면 공부 열심히 해서 들어가세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해서 안 될걸? 예, 라인이 좋아야 돼요. 너무 대놓고 말씀드렸나? 저 못 들어갔어요. 나랑 적성이 안 맞아. 저는 액티비티한 게 좋아. 자, 그래서 이렇게 팔았는데, 모비스는 아까 좀 그렇게 봤어요. 모비스는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의 주가가 갑자기 30만 원 갈 정도의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쵸? 회사는 말하면 좀 너무 그런가? 어쨌든 모비스가 실적 발표 전후에 지난 7월 달에 다른 종목보다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온 이유가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은 전기차로 이 빠른 전환 자체에 가장 수혜가 모비스가 되지 않느냐. 왜? 아까 PPT 봤죠? AS 사업부가 거의 캐시카거든. 그러니까 모비스의 AS 사업부가 커지지 않겠느냐. 그쵸? 에이, 동네 공업소 못 가잖아. 갈 수 있는데 테슬라 끌고 갔는데 못 고치면 어떡해. 괜히 고친다고 건드렸다가 감전시키면 어떡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나온 대부분이 테슬라 고장나면 테슬라 고장나면 어디 가야 되나? 에어센터가 있나? 그게 문제야. 그래서 제가 테슬라 안 사요. 테슬라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돼 도대체? 갑자기 모르겠네요. 갑자기 몽해지네. 그런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바로 그 포인트예요. 그래서 올랐는데 주가 관점에서는 어쨌든 제 생각으로는 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아까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게 그렇게 20만 원 밑으로 내리꽂을 정도는 아니다. 그럼 또 물어본다? 사람들이? 그럼 사면 돼. 뭐하러 사? 악재가 아닌 거하고 강력 매수는 틀린 거예요. 어쨌든 간에 기관들이 반응을 하잖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1만 원 이렇게 밑으로 투매할 정도는 아니다. 그냥 그렇게 봤어요. 네, 그냥 그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관점으로 모비스는 맞습니다. 근데 내가 모비스가 뭐 한 30층에 있는데, 그거 어떡하라고 나보고. 아니, 나보고가 아니, 똑같아요, 여러분들. 30만원 있는 거는, 모비스만 30만원 있나? 화내는 거 아니야. 모비스 30만원이면 8만 전자랑 똑같아요. 갑자기 말투가 왜 8만 전자, 13만 전자 똑같아요. 네. 관점으로 봤어요. 근데, 대성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좀 한번 초반 영상이니까 통상의 물적 분할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봐봤고요. LG전자는 지금 사실 이제 가끔 여러분들 많은 투자분들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하는데 조금씩 저점을 형성하고 있다는 정도만 보면 되지 아직까지 적극적인 러시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외국인들이 지난 월요일 날 목요일이구나. 한 58만 원 확 들어왔는데 연속성이 좀 떨어지고 있고 다만 이제 기관들은 조금 사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사는데 사실은 LG전자는 기관이 사서 올라가는 종목이다? 아니다? 외국인이에요. 그런 걸 어떻게 보는 거냐면 그냥 우리가 또 하나라도 가져 배워야 되니까 항상 여러분들 혹시 HTS나 그 모바일에도 보게 되면 주가하고 수급하고 비교 분석하는 그래프들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못 찾으시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하단이 지금 LG전자의 주가고 핑크색이 외국인 지분율추예요. 지금은 약간 양매수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주가가 보게 되면 기관들도 많이 팔았습니다만 추세적으로는 계속 팔던 지분이에요. LG전자 같은 기업들은 외국인이 사야 돼. 아니면 앞으로 지금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조금 멈칫한 상태에서 핑크색 기관들이 팍팍 사야 돼. 근데 기관들이 LG전자를 팍팍 살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LG전자가 오늘 수급에서 조금 잡혔지만은 지난번에 올려둔 대로 이제 요 밴드는 빼도 되겠네요. 88,000원. 그러면 오늘 좀 손을 많이 대고 갑니다. 88,000원 밴드는 빼고 지난번 제가 지난주 찐시황에서 아마 96,000원대를 꺼놓고 갔었는데 요거가 조금씩 아마 저점을 높이는 과정. 여기서 지금 뭐 할 때입니까? 추가 매수 할 때입니까? 뭐 안 돼야. 추가 매수는 주가가 여기서 팍 슈팅할다 싶을 때 하는 거예요. 당장 내일. 물론 알 수 없는 게 주가긴 하지만은 보통 주가가 기술적 분석가들이 훅 빠져가지고 이렇게 훅 빠져가지고 저저저저저 치지다가 톡 물이 들죠. 그러면 바로 안 가고 약간 눌림이 있어요. 오늘 반도체주에서
눌림이 있지만은 여기는 찍었다가 생각이 많아요. 반도체 중에서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이 바로 리노공업이에요. 그럼 똑같은 그림이에요.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진 거는 기본인데 사실 많이 빠졌다는 게 매력이 아니라 그 리노공업 같은 월봉에서 항상 월봉의 시가 그러면 대략 13만 원대. 주봉에서 13만 원대. 그러면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제 온 김에 꺼드리면 이런 종목들도 보니까 요 밴드가 13만 원대 정도에서 많이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럼 13만 원 혹시나 다시 꺾으면 무조건 비중 줄이는 게. 그럼 보통 주식을 이제 살 때는 하단도 있지만은 상단에 대한 목표가도 있거든요. 그럼 상단 같은 경우는 저 일봉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허벌판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 제가 선을 남는 것도 있지만 아무것도 없어. 여기도 이상한 선 긋지 마세요. 머리 아파요. 그냥 월봉을 보면 돼요. 월봉을 봤더니 조금 보여요. 선들이. 뭐가 있어요? 까만 선도 있고, 요것도 전고점도 있고, 여기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 리노공업이나 반도체 장들이 소켓 회사들이 조금 움직인 게 꽤 많아요. 서킷. 대표적인 게 뭐 리노공업, 그리고 ISC 같은 회사들이죠. 저 오전에 방송을 하면서 ISC 바로 붙어버려야 된다 생각했어요. 근데 바로 붙어 얘가 갑자기 36,000원 저항이 당연히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한번 대부분이 주가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하염없이 내리거든요. 그러다가 첫 번째 돌릴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처럼 빡 돌리는데 거래량 빡 실어버리면 이 시가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32,000원 이런 가격대가. 근데 32,000원에 주가 사고 싶으냐 잘 안 줄걸요. 이런 거는 보통 33,000원 미만 정도에서는 딱 붙어야 돼. 붙어가지고 붙는 주식들은 다 밑에가 이제 마진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반도체주들의 힘 자체가 꽤 좋다고 좀 봐봤었어요. 자, 하이브로 같은 경우는 그냥 레간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수급에서 놓고 이 갭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 BTS 뭐 한다 그랬지? 단체 활동 중단. 군대 갈게요. 아직 안 갔죠? 네. 군대 갈게 이슈 때문에 많이 빠졌던 종목인데 어쨌든 제가 뉴진스하고 다 봐봤는데 괜찮아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주말에 좀 이번에 연휴가 좀 많아가지고 그 소녀시대 거 15년 컴백하고 좀 유튜브 보니까 그 YG하고 SM하고 다 들어가서 좀 봐봤어요. 야, 대단해요. 대단해. 그런 것만 놓고 보면 하이브 아니라도 이 SM이라든지 JYP 엔터가 왜 지금 흔들리는 코스닥 정시에서 이건 JYP 차트 왜 흔들리는 장세에서 지수보다 앞서가 있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 그런 것도 주식이에요. 응? 이 월봉이거든요. 이건 신고가 차트야. 응? 4월달 JYP 고치 66,000이에요. 엔터주들은 여러분들이 수급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아마 조금 관심 있게 여전히 봐야 될 섹터이 이게 사고만 안 치면 돼. 근데 어쨌든 간 하이버는 간접적으로 사고를 쳤어. 이런 말하면 제가 아미한테 욕을 얻어먹지라도 왜 어쨌든 BTS가 하이브에 어떻게 보면 현재인데 르세라핌이라든지 뉴진스 같은 경우는 인재. 근데 그걸 가지고 주가를 다 땡길 수는 없는 거고. 이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요게 바로 BTS 군대 간다 이슈잖아요. 근데 꾸역꾸역 해가지고 군대 아직 안 갔는데 갔나요? 안 갔는데 그 중간까지 왔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레간자란 말을 쓰는 거 좀 더딜 거예요. 근데 갖고 있으신 분들은 갖고 있어. 근데 더디면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마라. 빠를 때 하는 거예요. 이거 간다 할 때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건설주 때문에 조금 실망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하나 그냥 큰 거 배웠다 생각하면 돼요. 아 이거 현대건설 말고 어쨌든 GS건설 보면 아는데 큰 거 배웠다 보면 돼요. 역시나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되는구나. 오늘 이제 250만 원. 아까 제가 장중에 봤는데 270만 원까지. 도저히 모르겠어. 20만 호가요. 보통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트가 대단지가 한 3,000세대짜리거든요, 보통. 그럼 20만 호면 그 대단지 아파트가 100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생각, 우리가 보통 그냥 막 약간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뭐 100만 호, 200만 호 그러는데 아니 2,000세대, 3,000세대가 넘는 그 큰 축구 세보지도 않아서 너무 커가지고 그런 아파트가 100개 있어야 한 30만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런 것도 좀 있고 또 하나가 이미 시장에서 약간 이러한 부분을 반영했던 게 있어요. 제가 왜 GS건설에 보면 설명을 드리냐면 어쨌든 이번 포인트가 뭐 용적률도 좋고 초과이익 환수제도 좋고 어쨌든 재건축 리모델링을 강화했으니까 예, 그래서 한번 봤는데 주가는 아마 단기적으로 이제 기대감 오른 거 참여 문제. 그럼 건설주는 끝났느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 뭐야 그럼? 일단은 최근에 건설주가 오른 거는 세 가지가 복합적이에요. 첫 번째는 건설주가 왜 내려갔습니까? 물론 뭐 많이 올라서 그냥 또 막연하게 선거 전에 건설주 내려간 이유는 많아요. 하늘 천차 몇 번. 원래 선거 때문에. 선거 제일 컸어요, 사실은. 그죠? 이재명. 대부분이 3월달 고점 찍었잖아요. 그냥 100% 선거야. 그냥 갖다 붙이기 그냥 선거야. 자, 선거 때 많이 올랐던 거, 그거 한 6개월 내렸던 거예요. 지난 3월 선거 때. 근데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또 6월 달에 많이 빠진 건 아시겠지만은 건설이 인플레이션에 가장 취약한 업종입니다. 그건 아실 거예요. 품이 올라가지고 뭐 분양, 일단은 그거야. 분양 안 되고는 다음에 문제.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야. 자재값이 올라가니까 분양가 9억짜리 분양가 내봤자 미달 나오더라도 나중에 팔려면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원가가 올라가니까 마진율이 떨어져 버리죠. 정가시킬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금리 인상에 가장 취약한 게 사실은 건설주예요. 오히려 바이오보다 취약합니다. 바이오는 돈이 왕창 들지만은 이론적으로 그냥 뭐 조금 가능성 있으면 그냥 주가 팍 튀거든요. 근데 건설은 안 그래. 정직한 섹터야. 사실 건설업종이 정직하지는 않는데 주가 관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 되게 민감한 섹터예요. 그래서 많이 빠있다가 최근에 반등한 거는 이제 시장에서 금리는 올리겠지만은, 예? 금리는 올리겠지만은, 올리겠지. 내년 초까지도 올릴 수 있겠지. 근데 올리다 보면 더 안 올리겠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사우디 왕자의 11월 방한 이슈가 있었고, 여기에 세 번째가 이번 250만 원랑 겹쳐졌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건설주는 제가 보니까 GS건설이 아니라 대부분이 000720입니까? 네, 맞네요. 현대건설을 탑픽으로 보고 계실 건데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여기다 띠를 하나 꺼놓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한 45,000원대까지 내려오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이제 다시 사면 되지.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지난주는 약간 슈팅의 느낌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가 관점에서는 이건 제가 보통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이달에 오를 거를 다 올랐던 거죠. 근데 월봉 기준으로는 돌렸잖아요. 현대건설이. 그러니까 건설주 같은 경우는 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주가가 한번 이렇게 월봉에서 딱 돌리게 되면 재수 없어가지고 다음날 또 빠지는 경우도 있긴 있을 수 있어요. 하락 추세에서. 지금도 놓고 보면 한편으로는 하락 추세에서 일시적 반등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때는 요렇게 내려왔던 거고 지금은 여기서 파동을 요렇게 그린 거라서 첫 번째 반등에서의 리포트가 똑같아요. 그래서 요 확률보다는 위 확률이 조금 높았죠. 그래서 건설주는 웬만하면 제 생각으로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를 탑픽으로 보고는 있는데 타점 관점에서는 조금 오히려 빠져주면 그때 공략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시간 금방 가네요. 이 정도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몇 개 대형주 위주로만 좀 봐드렸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에는, 두 가지를 좀 체크하십시오. 첫 번째는 달러가 생각보다 안 꺾이네? 그럼 그 말은 원화는 계속적으로 약할 것이다. 근데 원화가 약하면 그냥 단순하게 볼 때 외국인 주식을 안 사겠네? 사잖아. 왜? 어차피 트렌드니까. 근데 그러면 거꾸로 놓고 볼 때 원화가 약하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여전히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지만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달러로 원자재를 사와야 되니까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는 그 수혜 자체가 제한적일 수 있는 거고 대신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이니까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지는데 여기에 그래도 반도체주들이 어느 정도 순환적 차원에서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 그거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전히 그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부분 오늘도 제가 아까 자료에서는 뺐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비리비리한 게 왜 그랬냐면 중국 우리 어제 실 동안에 소매 판매하고 지표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금리 내리고 그랬잖아요. 6개월 만에. 그래서 뭐 어디서 반응이 많이 나왔냐면 환율도 잠깐 오른 거 있지만은 채권 시장에서 국채 금리가 5년물하고
신유물 금리가 한 4% 빠졌더라고. 우리나라 채권 금리까지 봐야 됩니까? 여러분 안 보셔도 돼. 그냥 제가 막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인이 비리비리했던 게 사실 그게 좀 컸어요. 제 판단으로는.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야? 중국이 좋아야 우리가 많이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의 채권 시장에서 채권 금리가 급락을 하면서 오히려 증시가 오늘 좀 힘이 없었던 것도 있어요. 예, 그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의 찐시황은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수요일이죠. 예, 수요일은 뭐죠? 빨간 장미. 내일도 화이팅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려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나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